지금 보시는 것은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의 모습입니다.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은 각각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을까요? 비파형 동검은 무기로 사용되거나 제사에 사용된 도구입니다. 그리고 고인돌은 돌로 만든 무덤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유적과 유물을 남긴 사람들은 어느 시대 사람들이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향 나라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럼 이번 시간 첫 번째 내용으로 한국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박은식은 나라의 교육과 역사가 없어지지 아니하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박은식의 말처럼 역사가 바로 서 있으면 나라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한국의 모습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한국의 어제와 오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한국의 역사 속에 한국의 오늘이 들어있고 현대 한국 사회의 모습 속에 한국의 과거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한국의 역사에도 흐름의 순서가 있는데요. 다음으로 한국사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이 자리 잡고 있는 한반도에서는 어떤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연표를 보면서 한국의 역사와 다른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고조선의 건국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삼국유사에 있는 글을 하나 살펴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서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100일 동안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을 먹으며 햇빛을 보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호랑이와 달리 환웅의 말대로 한 곰은 여자가 되었고 환웅과 결혼을 했다. 둘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다. 방금 읽어본 글처럼 곰이 정말 사람이 된 걸까요? 그럼 한국인의 조상은 곰일까요? 한국 역사의 시작인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한반도에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요. 신석기 시대가 끝나갈 무렵 하늘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환웅 부족이 만주와 한반도로 이동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때 청동기로 만든 우수한 무기를 갖고 있던 환웅 부족은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힘을 합쳐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을 물리쳤죠. 환웅 부족과 곰을 숭배하는 부족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됐고 단군왕검을 지배자로 하는 새로운 부족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단군왕검은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바로 만주와 한반도에 세워진 첫 번째 국가인 고조선입니다. 이번엔 고조선의 생활 모습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조선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8가지 내용의 법, 바로 8족법을 만들었는데요.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두 번째로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그리고 도둑질한 자는 도둑 맞은 집에 노비로 사는데 죄를 용서받으려면 50만 전의 돈을 내야 한다는 3가지 내용은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강화 참성단과 개천절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죠. 인천의 강화도 만이산에 있는 참성단은 단군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곳입니다. 기원전 2333년 10월 3일에 고조선이 세워졌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는 10월 3일을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을 가진 개천절로 국경일을 정했는데요.
개천절이 되면 참성단에서 단군 왕검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또한 한국에서 매년 열리는 체육대회인 전국체전에 사용되는 불, 즉 성화도 이곳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삼국의 건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조선 이후 한반도에는 여러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주몽은 한반도 북쪽에 고구려를 세웠고 주몽의 아들로 알려진 온조는 한간 유역으로 내려와서 백제를 세웠습니다. 한편 박격거세는 경주 지역에 신라를 세웠는데요. 이 세 나라는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교류하며 발전을 했죠. 이때 이 시기를 삼국시대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삼국의 발전에 대해 알아볼까요? 삼국 중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는 백제였습니다. 4세기의 백제는 한강 북쪽 지역은 물론 남해안까지 영토를 넓혔고 중국과 일본과도 활발하게 무역을 했는데요. 특히 화려하고 섬세한 문화를 발전시켜서 일본에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5세기에 영토를 크게 넓혔습니다. 북쪽으로는 만주 지역을, 남쪽으로는 한강 유역을 포함한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차지를 했고요. 또한 백제와 신라는 이에 맞서기 위해서 동맹을 맺기도 했으며 왜가 신라에 침입했을 때는 신라를 도와서 왜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신라는 6세기에 크게 발전했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남자라는 뜻의 화랑도는 용감한 청소년 조직을 바탕으로 나라의 힘을 키웠는데요. 그 결과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삼국은 왜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고 했는지 알아보죠. 한강 유역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넓은 평야가 있어서 농사짓기에 좋은 곳입니다. 또한 한강에서 배를 이용해 물건을 여러 지역으로 쉽게 실어날 수 있으며 바다를 통해 중국과 직접 교류하기에도 유리한 지역이죠. 이런 장점 때문에 한강 유역은 삼국시대는 물론 고려, 조선시대에도 매우 중요한 곳으로 여겨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도 이 한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는 서울입니다. 이번엔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라는 삼국 중 가장 늦게 세워졌지만 꾸준히 나라의 인재를 기르고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중심인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후에 신라는 중국의 당나라와 힘을 합쳐서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신라와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었던 당이 신라까지 지배하려고 하자 신라는 당에 맞서서 전쟁을 벌였는데요. 신라군은 매소성 전투, 기벌포 해전 등에서 잇따라 당의 승리를 했고 마침내 당을 몰아내고 676년에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다음으로 통일신라와 발해에 대해 알아볼까요?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한마음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옛 백제와 고구려 사람에게도 관직을 주거나 그들을 군인으로 뽑았습니다. 또한 한때 전쟁을 벌였던 당과도 화해를 하고 활발하게 교류를 했죠. 통일신라 시대에는 석굴암, 불국사와 같은 불교 문화가 크게 발달했고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첨성대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고구려가 멸망한 후 고구려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나타났는데요. 고구려 장군 출신이었던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한반도 북부 지역과 중국 만주 지역에 발해를 세웠습니다. 또한 발해는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주변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문화를 발전시켰는데요. 이때 발해 지역에 남아있는 불상과 석 등 연꽃무늬 기와 등을 통해 발해의 수준 높은 불교 문화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시대 때 발해와 고구려의 기와를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와의 제작 기법, 모양 등을 통해서 발해 문화가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쪽의 통일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함께 존재한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남북국은 어떤 나라들을 의미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통일신라와 발해는 서로 교류하고 경쟁하며 220여 년을 함께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건 조선시대의 학자 유득공이 쓴 발해고라는 책에서 비롯된 건데요. 발해고라는 책에 나온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게 되니 김씨가 그 남쪽 땅을 차지하고 대씨가 그 북쪽 땅을 차지하여 발해라 하였다. 이를 남북국이라고 한다. 마땅히 남북국의 역사가 있어야 했음에도 고려가 이를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유득공은 발해가 멸망한 후 고려가 발해의 역사를 기록해주지 않아서 나중에 발해의 영토를 차지했던 다른 나라에게 발해 땅이 우리 땅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오늘날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통일신라와 발해가 함께 있던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고 기술하고 있는 거죠. 하늘을 다스리는 환인에게는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환웅은 늘 땅을 굽어보며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했는데요. 마침내 환웅은 비, 구름, 바람을 각각 맡은 신들을 이끌고 한반도의 태백산에 내려왔습니다. 이후 환웅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홍익인간의 뜻을 펼치면서 인간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간 세계를 다스리던 환웅에게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서 저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죠. 그러자 환웅이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주면서 100일 동안 동굴에서 이것을 먹고 지내라. 그러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곰과 호랑이는 환웅의 말대로 동굴에 들어가서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지내는데요. 하지만 호랑이는 더 이상 그걸 견디지 못하고 도중에 동굴을 나와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 견뎌낸 곰은 여자로 변해서 환웅과 결혼을 했죠. 이때 둘 사이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단곤왕검입니다. 우럭무럭 자란 단곤왕검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나라를 세웠는데요. 이 나라가 바로 고조선입니다. 여러분의 출신 국가에 전해지는 건국 신화나 건국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와 어떤 차이점, 공통점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음력 8월 15일인 추석은 봄부터 여름까지 정성 들여 가꾼 곡식과 과일 수확을 앞두고 있을 때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또한 추석은 한가위라고도 하는데요. 한은 크다,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즉, 한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라는 뜻이죠. 삼국사기에 따르면 가위라는 말은 신라시대 때 여자들이 함께 모여서 옷감을 짜며 노는 놀이인 가배에서 나온 말이기도 한데요. 신라의 유리왕이 한가위 한 달 전에 배를 짜는 여자들을 궁궐에 모아서 두 편으로 나눠 배를 짜게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배를 짠 양을 비교해서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잔치를 벌였는데요. 여기서 이를 가배라고 했습니다. 이후 가배는 가위라는 말로 변했고요. 여러분의 출신 국가에 한국의 추석과 비슷한 명절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떻게 보내시나요? 그리고 그와 같은 명절의 이름이나 풍습은 어떻게 생겨난 건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